예.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호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하기 전이라도 병력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무조건 빨리 철수시켜라. 그 올 때 왔던 이동수단, 헬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게 오기 전이라도 하여튼 무조건 국회 경내에서 빼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그 같이 있지 못해서 듣지 못했고 예.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까 조금 잠시 주신문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 서버 포렌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서버 감정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털고 가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국제정세에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러시아 파병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핵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종중 종북 세력이 굉장히 퍼져 있다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하면 저보다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저보다 훨씬 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4분 하십시오. 피청구인 그 주신문 사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이 부분은 지난 2월 6일 날 경제수석께서 나온 증인신문에서 사실 다 확인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에서 아예 예산안,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했다고 주장하는 예산안 자체를 편성 조치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확인된 부분인데요. 확인차 다시 질문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중에 단기복무 장려수당 부사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31억 원 감액돼서 편성 제출됐고 간부훈련 급식비 총액이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돼서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예산 편성될 때 네네. 뒤늦게 돼서 그게 좀 빠졌는데 그래서 국방위 예산 소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그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어쨌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편성 제출안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감액돼서 예, 나갔다. 편성 빠져있던 것을 정액을 여야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담화문에서 야당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부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뭐 뒤늦게 아셨다고 하지만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항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일부 항목을 감액해서 사실은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1억이 감액돼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피청구인이 이런 담화문에 비춰보면 누군가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증인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이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를 할 텐데 네네. 통상 그 정부에서 제출안 중에서 아니, 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정을 해서 네. 예, 서로 조정해서 예산안 중에 깎는 부분이 있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시잖아요. 그 여야가 그거는 네. 거의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를 여쭤보고 하고 싶은 있었습니다. 거는- 그래서 예.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네. 사실상 그 깎았던 효과가 그대로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감액해서 제출한 건 인정하는데 국회에서 증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좀 예산 폭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사실상 정액에 국방위에서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부터 뒤늦게 놓쳤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한테?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 저는 네. 그 예산까지 안보실장이 일일이 참여하지 증인이 않습니다. 보고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인도 국회가 헌법 57조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감액을 하더라도 그 아니, 감액된 분야에서 헌법상 권한에 나중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감액 권한이 있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임의로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중 정치인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투자 이런 부분이 주신문 사항에 나와가지고 사실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나 안보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증인도 몇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피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한중 관계 협력이 심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9월 달에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피청구인도 2024년 1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부터 며칠 뒤에 브라질 그 G20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변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이런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그 중요한 기본축으로 하더라도 중국과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늘 그런 기조로 국정을 외교 정책으로 운영하셨습니다. 단지 네네. 변호인이 질문한 것은 네. 하이브리드전 위협을 경각심을 가져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길래 관련해서 하나를 여쭤보면 정치자금법에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범인단체가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한 사실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하신 거죠, 안보실장으로서. 네. 네. 그 간첩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12월 12일 담화문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 야당을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칭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담화문 내용은 네, 알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근데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그리고 외국인 단체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최초에 그렇게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발의를 하셨는데요. 간첩죄 개정이 일단은 없더라도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탐지 수집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누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시죠? 네. 다만 이제 간첩죄가 형량이 좀 낮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024년 11월 13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 15건을 각 발의했는데 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 개념 등 세부 내용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자고 합의됐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뭐 법사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예.